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승려가 된 종의 아들 안동 한광근은 대대로 서울의 서대문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조부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 살림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더니 노복들도 많아지고 결국 그는 읍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성질 사나운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광근의 조부가 며느리를 맞이하는 날에 조부를 모욕했습니다. 조부가 크게 분노해 그를 때려 죽이려 하자 종은 도망쳐버렸습니다. 노여움이 그 종의 아내에게 옮겨가 조부는 그녀를 곳간에 가두었습니다. 때마침 혼례를 올리는 길이라 3일을 기다리고 나서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신부는 깊은 밤 직간에 다녀오다 목매어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밤을 계속 그러니 매우 의아하게 여겨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리는 곳간에서 들려왔습니다.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어 곳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신부는 자물쇠를 뽑아내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종이 깜짝 놀라며 두려워 움츠러들었습니다. 소인이 죽을 것을 겁내지도 않고 울었으니 제 죄를 압니다. 제 죄를 잘 압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누구인데 이 곳간에서 밤마다 울고 있느냐? 소인의 지아비는 아무개입니다. 며칠 전 생원님을 욕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죠. 생원님께서 분풀이할 곳이 없어 소인을 곳간에 가두고 새아기 씨 혼례가 끝나면 즉시 때려 죽이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잠시 여기에 가두신 겁니다. 소인은 아침 아니면 저녁에 죽을 목숨이니 그만이라면 그만입니다. 다만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2일에밖에 안 된 품 안의 아이가 소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원통에 저도 모르게 우는 소리를 낸 것입니다. 신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여운 마음이 들어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며칠 전 시집 온 신부다. 내가 지금 너를 보내줄 테니 꼭 멀리 도망쳐서 목숨을 보존해라. 여종이 말했습니다. 살아나가는 것이 소인에게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아기 씨에게 돌아갈 죄와 책망이 작지 않을 텐데 그건 어떡합니까?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네, 다 막을 방법이 있다. 너는 많은 말 하지 말고 즉시 도망치거라. 그래서 여종은 밤을 틈타 멀리 가서 숨었습니다. 3일 뒤 조부는 바깥 마루에 나와 앉아서 건장한 종 몇 명에게 곳간 안에 가둬둔 여종을 끌어내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는 그대로 있는데 여종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부가 한바탕 큰 소동을 일으켜 장차 엄청난 일을 벌일 것처럼 구니 온 집안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신부가 당황하지도 않고 당돌하게 나서서 자기가 자물쇠를 풀어 여종을 내보내준 일을 모두 고했습니다. 조부는 무척 분하고 원통했지만 며느리가 한 일이라 어쩔 수 없어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집안 형편은 점점 기울어갔고 생원은 늙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부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둘 다 재능이 있었지만 집안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옛날 시집왔던 신부도 어느덧 늙어 죽었습니다. 바야흐로 초혼을 하고 발상하려는데 홀련 한승려가 통곡하며 곧바로 앞마당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 한참 동안 슬프게 곡하니 온 집안이 당황해했습니다. 승려가 곡을 마치자 두 상주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 사는 중인데 감히 이 양반집 안주인 초상에 당돌하게 들어와 곡을 하시오. 승려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아무종과 아무여종의 아들입니다. 소인이 대부인 마님의 하늘 같은 은덕을 입어 다시 살아나 감사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두었으니 하루라도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어찌 달려와서 곡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주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일의 전말을 실증나도록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승려가 아무 여종이 곳간에서 안고 있던 그 아이임을 알아채고 서로 바라보며 탄식하고 감탄했습니다.
승려는 여러 날 행랑에서 머물다가 성복을 지내자 물었습니다. 상제님, 이렇게 거창하게 성복하고 장례를 시작하셨으니 다음 일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평소 정해두신 장지는 있습니까? 상주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선사는 이미 남은 자리가 없고 또 집이 가난해 자리를 새로 마련하기도 쉽지 않으니 그게 걱정이라네. 승려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곳간에서 나온 뒤로 소인의 어머니는 저를 안고 젖을 줄 때마다 저를 어루만지며 말했죠. 너에게 오늘이 있는 건 다 마님의 은덕이다. 하늘, 땅, 바다조차 그 은덕의 높고 깊음을 말하는 데는 부족하다. 너는 뒷날 은혜를 꼭 갚아야 하느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남기신 부탁은 아직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답하려는 일념이 제 가슴 속에 맺혀 있지요. 소인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다행히도 이 신사를 만나 풍수의 기술을 거칠 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마음에 두고 20년 동안이나 산지를 구하러 다녔는데 여기서 32쯤 되는 곳을 점지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모자 모향의 들인데 다른 풍수가의 말일랑 듣지 마시고 마음을 정해 하관을 하시면 대개 앞날에 조상의 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인의 빚도 가히 다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주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였는데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소? 그 장지는 어느 곳에 있소? 여기서 강 하나만 건너면 인천 땅입니다. 저와 함께 가서 살펴보시죠. 다음 날 상주 두 사람은 승려와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승려가 쑥이 우거진 움푹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입니다. 상주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래된 무덤이 있는데 어찌 쓸 수가 있겠어. 이곳은 고인이 무덤을 둔 곳이기는 하지만 진짜 장지는 아니랍니다. 당장 파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을 파보니 고려시대에 묘표를 묻어둔 곳이었습니다. 상주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나를 잡아 하관하니 승려는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소인의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님도 능히 복지로 가셨으니 행운이 막대할 것입니다. 3년 뒤에는 댁의 가게가 조금 나아질 것이고 10여 년 뒤에는 작은 상제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실 겁니다. 그 뒤부터 무한히 크게 번창하실 것입니다. 작은 상제가 광근이었습니다. 광근은 과연 계사년 문과에 급제했고 청직을 여러 번 역임했습니다. 그 자손도 번성하니 빛이 났습니다. 임자년간에 광근은 안동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영남의 한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광근의 친산을 보고 떠들썩하게 시비를 가리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그곳을 비방하고 헐뜯었습니다. 광근이 그 말에 현혹되어 무덤을 옮겨 장사를 다시 올리려고 무덤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한 늙은 승려가 승려들이 입는 회색의 웃옷을 손에 들고 급히 산에서 내려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파지 마시오. 파지 마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광글은 이상하다고 생각해 일을 중단시키고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온 사람을 보니 지난번에 장지를 가려준 승려였습니다. 승려는 무난 인사를 올리고서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산소를 옮기려 하십니까? 재해가 있을 거라 하오. 만일 땅속에 안 원하다면 영감님께서는 마음을 놓으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소. 승려는 즉시 무덤 왼쪽으로 구멍을 뚫어 광글에게 손을 넣어보게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따뜻한 기운이 있어. 재해는 없을 것 같소이다. 승려가 말했습니다. 빨리 완전히 봉분하십시오. 영원히 마음 놓으시고 앞으로 절대 이장할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나며 말했습니다. 올해 봄 여름 사이에 영감님께서는 필시 눈병을 앓을 것이고 그 뒤로 앞을 못 보시게 됩니다. 이 산소를 파손하지 않고 평온하게 12년만 지냈다면 조상의 덕이 어느 지경까지 이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침내 이같이 되어버렸으니 모두 영감님의 운수겠지요.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광글은 과연 임자년 가을 기온이 달라진 후 눈병이 들어 끝내 앞을 못 보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 승려의 말이 꼭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말레기 장기, 옛날 서울의 장기를 잘 두는 정승이 살았습니다. 이 정승은 장기를 잘 두기만 한 게 아니라 장기 두는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누구든지 장기 두자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벼슬아치 같으면 가난한 백성하고는 상대도 안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안 그랬습니다. 가난한 백성이고 농사꾼이고 장사꾼이고 간에 장기 두자면 얼마든지 청에다 두었습니다. 하루는 시골 백성이 말을 한 필 몰고 와서 정승더러 장기를 두자고 그랬습니다. 대감, 저와 장기 한 판 두시지요. 그래, 좋다. 어서 두자꾸나. 그냥 두면 재미가 없을 것이니 내기를 하시면 어떤지요? 그것도 좋지. 어떤 내기를 할까? 대감이 이기시면 제가 끌고 온 말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기거든 그저 쌀이나 한 말 주시지요. 좋아, 좋아. 이렇게 해서 내기 장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애당초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시골 백성이 장기를 너무 못 두더란 말이죠. 정승이 금방 이겼습니다. 식은 죽 먹기로 말이에요. 대감, 제가 졌습니다. 약속대로 이 말을 바치겠습니다. 그거야 지나가는 말이었지. 내 어찌 가난한 백성의 말을 빼앗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기는 어디까지나 내기인이 어서 이 말을 거둬 주십시오. 하고 부득부득 말을 두고 가는데야 더 마다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은 말을 한 필 얻게 되었습니다. 정승의 집이니까 뭐 말이 여러 필 있었을 게 아니겠어요. 백성이 두고 간 말을 다른 말과 함께 마구간에 넣어두고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전에 그 시골 백성이 또 찾아왔습니다. 대감, 안녕하셨습니까? 이번에도 장기를 두려고 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게. 이번에는 뭘 걸고 둘까? 제가 이기면 그때 드린 말을 도로 주십시오. 제가 지면 다른 말을 또 한 필 바치겠습니다. 그거 좋지. 이렇게 해서 장기를 뒀는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영딴판이었습니다. 백성이 장기를 너무 잘 둬서 정승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졌습니다. 그새 장기가 많이 늘었군 그래. 약속대로 말을 도로 데려가게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감,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는 제가 일부러 대감께 졌습니다. 그래? 무슨 까닭으로? 사실은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는데 가진 돈도 넉넉지 못한 데다 당장은 말이 소용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끌고 다니다가는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염을 먹일 돈만 축날 것 같아 생각 끝에 대감 댁에 잠시 말을 맡겨두고자 그런 일을 꾸몄습니다. 이제 볼 일이 끝나 시골로 내려갈 때가 돼서 말을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정승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라 그랬군. 참 지혜로운 백성이로고. 마음이 넓은 정승은 조금도 언짢게 생각지 않고 백성을 칭찬하여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승도 마음이 넓지만 시골 백성도 어지간히 슬기로운 사람 아닌가요? 시부모 길들이기, 옛날에 행세하기 좋아하는 양반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밤낮 하는 일이라는 게 체면 차리고 격식 따지고 법도 찾고 예의범절 지키고 뭐 이런 일이거든요. 그거 다 해도 살고 안 해도 사는 건데 말이에요. 그 옛날 어느 고을에 참 어지간히 깐깐한 양반이 하나 살았던 모양이에요. 어찌나 깐깐하게 굴었는지 아들 하나 있는 것 장가를 못 보냈습니다. 당최 딸 가진 집에서 혼인을 허락해줘야 말이죠. 그 집으로 딸을 시집 보냈다가는 이거 뭐 숨도 크게 한번 못 쉬어보고 소박대기 되기 십상일 테니 누가 딸을 주려고 하겠어요. 옛날에는 여자는 문밖 출입도 못하게 하고 바깥 구경도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이건 뭐 깐깐하기로 둘째 못 가는 집구석에 딸을 들여보냈다가 무슨 험한 꼴을 보려고요. 걸음걸이 앉으만지 한번 실수에 무슨 까탈이 날지 모르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날에는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걸어 나와야 할 판이니 말이에요. 하여간 이래서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도 못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안달이 나니까 며느리감 구하노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살림이고 가문이고 안 따질 테니 그저 예의범절 잘 지키고 법도 잘하는 규수가 있으면 몸만 오너라. 혼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소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동네에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도 명색 선비는 선비인데
이거 뭐 어찌나 궁한지 밥 구경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판국에 체면이고 격식이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봉제사를 하려니 돈이 있나, 젖빈객을 하려니 밥이 있나요. 체면치레도 내 입에 밥술이나 들어간 뒤에 하는 거지. 당장 내 코가 10대짠데 무슨 얼어 죽을 체면은 체면이겠어요. 하여간 이래서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알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 집에 나이 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하루는 부엌에서 죽을 쓰는데 밥 지을 양식이 없으니까 나물죽을 쓰는 거예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방에서 뭘 두런두런 하거든요. 그걸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 남도 아니고 제 일로 걱정 반 의논 반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보, 저 애가 나이 저만하니 인제 시집을 보내야 하잖겠어요? 그걸 누가 몰라? 쥐뿔이나 있어야 시집을 보내든 말든 하지. 건넌 마을 참봉댁에서 며느리감을 구한다는데 숟가락 하나 소용없대요. 몸만 놔달라는 거예요. 아서요 와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요? 밤낮 이의범절 찾고 법도 지키느라고 편할 날이 없는 집 아니요? 저 아이를 그 집에 보냈다가는 사흘도 못 가 쫓겨날 거예요. 이렇게 의논하는 소리를 딱 들었습니다. 딸이 그 길로 방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졸라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그 참봉댁에 보내주세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변변하게 배운 것도 없는 내가 그 별난 집에 가서 당할 성시푸냐? 그런 걱정 마시고 보내주기나 하세요. 그것 참 맹랑하구나. 제가 부득부득 가겠다는 걸 어찌 말려요. 보내기로 했죠. 중신아비를 시켜서 말을 넣으니 저쪽에서는 감지덕지죠. 안 그래도 당최 혼산말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아들 하나 있는 걸 몽달 귀신 만들게 생겼다고 걱정이 늘어진 판국 아닌가요. 그러던 차에 살림이야 있건 없건 그래도 명색 선비 가문에서 딸을 주겠다니 참 황감한 일이지 뭐예요. 그래 나를 받고 혼례를 올리는데 이 집 딸은 혼수라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달랑 칼 도마에 배보자기 하나만 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쥐뿔이나 있어야 가져가죠. 무 배추 써는 칼, 그 칼질하는 도마, 그리고 배보자기. 그게 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놈의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침 일찍 시어른께 문안을 드리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꼭두새벽에 온갖 몸단장 다 하고 큰절을 올리는 거죠. 그게 말이 쉽지 참 힘든 일이거든요. 이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인제 그 문안을 받겠다고 식전 대바람에 일어나 의관을 다 갖추고 보료 위에 떡 앉아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예의범절에다 법도 좋아하는 양반이니 그럴 밖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가 안 왔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첫날부터 콧배기를 안 보였습니다. 아주 제 방에 틀어박혀 꼼짝 않는 거죠. 아예 쫓겨나려고 작정을 했는지 원. 이러니 시아버지가 역정이 안 나게 생겼어요. 선비댁 참한 교수를 며느리로 들였다고 좋아했더니 이제 보니 막대 먹은 집구석에 망나니를 들여놨구나 싶어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하인을 시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어서 가서 새아씨한테 일러라. 우리 집 법도로는 날이 환하게 밝을 때까지 어른께 문안 드리지 않는 법은 없다고 일러라. 하인이 대바람에 달려가서 득달같이 재촉을 했습니다. 여태 새벽 문안 안 드리고 뭘 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아버님께 내 친정 집안 법도로는 어른께 문안 드리기 전에 아랫사람한테 예를 받는 법은 없다고 여쭈시게 하는 거예요. 하인이 돌아와서 들은 대로 고에 바쳤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보니 그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말이야 100번 옳은 말이거든요. 시아버지가 먼저 웃 어른께 문안을 드리고 나서 며느리한테 인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법도로 따지자면 100번 아니라 1000번 만번 옳은 거죠. 거기에 또 무슨 토를 달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일났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어른이라면 누구겠어요. 죽은 부모가 어른인데 그 사당이 뒷산 중턱에 있으니 일났죠. 옛날에는 사당을 다 그렇게 먼 데다 지었거든요. 며느리한테 문안 인사받으려면 아침마다 뒷산에 올라가 사당에 모신 조상을 뵙고 내려와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말이 옳은데 어째요. 이놈의 시아버지가 조상을 뵙는다고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산을 기어 올라가서 사당 문을 열어놓고 절을 하고 나서는 또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산을 내려오니 참 안 할 말로 죽을 맛이거든요.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돌아와 보료 위에 푹 처박혀 있으면
그제야 며느리가 꽃같이 단장에 가지고 들어와서 절을 하였습니다. 이러기를 한 사나흘 하고 나니 그만 기가 다 질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제 명에 죽을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 하루는 며느리가 와서 문안 인사드리는 것을 붙잡아 놓고 예, 내가 내 절 받으려다가 지레 죽겠다. 이제 그 문안이고 뭐고 그만두는 게 어떠냐? 하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 하는 말 좀 들어보소. 아니, 법도를 아시는 아버님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친정 집안 법도로는 세 사람이 들어오면 적게 잡아 3년 문안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사람 잡을 말이거든요.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문안을 들겠다는 말이고 그 말이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두새벽에 뒷산 사당을 오르내리라는 말이니 이게 사람 잡을 일 아니고 뭐예요? 아이고 얘야, 그런 말 말아라. 예의범절도 좋고 법도도 좋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놈의 문안인지 문밖인지 내일부터 당장 그만두어라. 정 그러시다면 아버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문안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깐깐하니 법도 찾는 집에서 며느리 아침 문안을 사나흘 만에 그만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얼마간 탈 없이 지냈는데 조상 제사 모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재간으로 어찌어찌해서 아침 문안이야 그만뒀다지만 그놈의 체면 차리는데 코가 꿰인 집에서 제사를 그냥 편하게 모실 리 있나요? 며칠 전부터 격식 따지고 법도 찾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마당에 지푸라기 하나만 얼씬해도 부정탄다고 고래고래 고하며 부엌 아궁이에 타다 남은 잔솔가지 하나만 남아있어도 정갈지 못하다고 타레타레 타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죄다 못 본 채 하고 있더니 제삿날 아침에 제수를 장만할 때가 되니 시어머니더러 새 칼과 도마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 부엌에 칼 도마가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러느냐? 아이 참 어머님도.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제사 때마다 새 칼 도마를 씁니다. 단 거 쓴 거 다 썰던 칼 도마로 어찌 정갈한 제수를 장만하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도 그럴듯하거든요. 제사에 정성 들이자는데 무슨 토를 달겠어요. 하지만 제 아무리 법도 있는 집이라도 칼도마를 쌓아두고 지낼까요? 당장 내줄 게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으니 며느리가 여발한 듯이 제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칼도마를 썩 꺼내 오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넣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걸 쓰지요. 이쯤 되니 시어머니가 탄복을 하고 혀를 내두를 밖에요. 그래 며느리가 그 칼 도마로 벼락같이 생선 산적을 장만해 놓고 나서 이제 채소 썰자면 새 칼 도마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그만큼만 쓰고 또 새 걸로 바꾼단 말이냐? 그렇잖고요. 생선 썰던 칼 도마로 어찌 채소를 썬단 말입니까? 그렇긴 하다마는 저희 친정에서 새 칼 도마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번 그렇게 하면 조상님이 노하실까 두렵습니다. 이쯤 말을 내놓으니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부랴부랴 새 칼 도마를 한 벌 사다가 며느리 앞에 대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됐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채소를 다 썰고 나서는 떡 썰 칼 도마를 또 내놓으라죠.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떡을 다 썰고 나면 또 과일 썰 칼 도마를 내놓으라 할 것이고 이러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얘야, 그럴 게 아니라 떡이고 과일이고 그냥 그걸로 썰면 안 되겠느냐? 아니, 법도를 아시는 어머님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제사 한 번에 적게 자박 칼 도마 10벌은 씁니다. 그러면 뭐야? 5대 봉사하는 집에서 한 해에 연남은 번치를 제사 때마다 10벌씩 쓰자면 칼도마 사대느라 집안 살림이 거덜날 것 아니야. 시어머니가 그만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예의범절이고 법도고 다 귀찮다. 내 아무 말 안 할 테니 제발 그냥 썰어라.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냥 썰지요.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 잔소리가 아주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조용하였습니다. 아무 탈 없이 제사를 잘 지내고 몇 달이 지나 그해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됐으니 별을 뵐 게 아니겠어요. 첫 별을 베서 떨어가지고 멍석에 말린다고 온 식구가 분주한데 이때 며느리가 썩 나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별을 이렇게 마구 떨어 말릴 게 아니라 제사에 쓸 재미를 따로 장만해놔야 합니다. 그걸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렇고 말고요. 재미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니 여느 쌀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제사에 쓸 쌀을 따로 장만하자는데 누가 말려요. 법도 따지기 좋아하는 집에서 말이에요. 그도 그럴듯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한 상에 한 말씩 미리 떨어서 배보자기에다 말리는데 초원관, 아원관이 맞잡고 흔들어 말립니다. 초원관이면 시아버지요. 아원관이면 시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배보자기에다가 별을 한 말씩 올려놓고 그걸 들고 서서 흔들어가며 죄다 말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걸 어쩌나 하고 울상이 되었는데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제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배보자기를 떡 펼쳐놓고 자, 아버님, 어머님, 어서 말리시지요. 하고 재촉을 하네요. 아, 제사가 10쌍이면 쌀이 10마리인데 그놈의 것을 이틀씩 사흘씩 배보자기에 올려놓고 흔들어 말리라니 배견할 재간이 있나요? 그 뭐 한 말도 채 못 말리고 예, 이거 그냥 다른 쌀과 섞어 멍석에다 말리면 안 되겠니? 하고 애원을 해도 아니, 법도를 아시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보통 두 분이 밤잠 안 주무시고 한 달을 말립니다. 하고 아주 딴청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만 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다 집어치워라. 그놈의 법도인지 날강도인지 인제는 아주 신물이 난다. 신물이 나. 재미고 재비고 다 때려치우고 우리는 이제 법도의 법자도 안 꺼낼 테니 내 마음대로 해라. 하고 아주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참말로 법도의 법자도 안 꺼내고 잠잠하게 지내더랍니다. 그러니 좀 좋아요. 온 식구가 편안하게 잘 지냈죠. 며느리는 살림 잘하고 시부모 잘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저승빛, 옛날 어느 곳에 벼슬하다 물러난 대감이 하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감이라는 사람이 욕심 사납기가 놀부 뺨칠만 했습니다. 자기 곳간에 벼썸이 넘쳐나도 남의 신나락 됐박을 탐내는 위인이니 할 말도 없죠.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엉큼하기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벼슬할 때 백성들 등쳐먹는데 이골이 나서 얼렁뚱땅 어르고 속여서 남의 것 빼앗기를 밥 먹듯 한단 말이죠. 이 대감 사는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하나 살았는데 한 해는 흉년이 들어 집에 곡식이 아주 씨가 말랐습니다. 봄이 돼서 밭에 씨를 뿌려야겠는데 당최 뭐가 있어야죠. 사람 먹는 곡식은 둘째치고 씨 뿌릴 곡식도 없는 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대감 집에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밭에 뿌릴 씨앗이 없어서 그러니 수수 한 말만 꿔주십시오. 가을에 거두면 이자를 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웬일로 대감이 선선히 수수 한 말을 꾸어주더랍니다. 꾸어주면서 무슨 일이든 분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내 증서를 쓸 터이니 도장을 찍게나. 하고서 증서를 한 장 쓰더란 말이죠. 그까짓 수수 한 말 꾸어주면서 증서는 무슨 증서인가 싶었지만 형편이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래놓고 수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침 그 해는 농사가 잘 돼서 수수 한 말 뿌린 것이 가을에 거둘 때는 두어 섬이나 됐나 봐요. 그래 이자까지 쳐서 수수 두 말을 짊어지고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덕분에 올해 수수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구워 쓴 수수 한 말에 이자 한 말 쳐서 두 말을 가지고 왔으니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대감이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수수 한 말을 꾸어줬단 말인가? 아, 이런단 말이에요. 농사꾼이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니, 지난 봄에 제가 대감께 수수 한 말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감께서 증서까지 쓰셨는데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자네가 꾼 것은 수수 한 말이 아니라 황소 한 마리일세. 여기 증서가 있으니 다른 말은 못할 테지. 하면서 증서를 꺼내놓는데 가만히 보니 수수 한 마리라고 써야 할 곳에 수소 한 마리라고 떡 써놨거든요. 암소도 아니고 수소이니 영락없는 황소 아닌가요? 그때는 경황도 없고 설마 증서를 속이랴 싶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놈의 대감인지 땡감인지가 그 짓을 해놨을 줄 누가 알았겠나요? 수수한 말을 수소 한 마리로 스리슬쩍 비틀어 써놨으니 누가 봐도 황소 한 마리를 빌려간 걸로 알 게 아닌가요? 아이고 대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인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이라고는 황소 한 마리뿐인데 그걸 빼앗으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 정억울하면 관가에다 송사를 내면 될 것 아닌가? 관가에 가봤자 원님이 증서를 믿지 저 말을 믿겠나요? 게다가 저쪽은 날고 기는 대감이고
이쪽은 무지렁이 농투성인데 무슨 수로 송사를 이기겠어요. 할 일 없이 황소 한 마리를 고스란히 빼앗겼습니다. 그러고 나니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농사꾼한테 소가 어디 보통 짐승인가요? 소가 없으면 당장 농사를 못 짓는데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두 눈 멀쩡하게 뜨고 황소 한 마리를 빼앗기고 나니 참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둘러쓰고 끙끙 앓고 있으니 이웃에 사는 사람이 와서 보고는 아, 자네 무슨 일로 다 죽어가는 꼴이 되었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이러이러해서 소를 빼앗기고 나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이러고 있노라 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그 말을 다 듣더니 속임수는 속임수로 당해야지 다른 방도가 없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나. 하고 기막힌 속임수를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농사꾼이 당장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머리 풀고 곡을 하라 이르고는 방에 병풍을 둘러치고 그 뒤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곡소리가 진동을 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 것 아닌가요? 모여들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겠죠. 식구들은 가장이 시킨 대로 지어낸 말을 술술 주워 섬기기를 아이고, 남편이 갑자기 목을 매 죽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하고 능청스럽게 울어대니 모두 그 말을 믿죠. 마을 사람들이 장례치를 준비를 하느라고 법석을 떠는데 하룻밤이 지나서 날이 밝으니까 농사꾼이 병풍 뒤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던 사람이 되살아났으니 마을 사람들이 죄다 기절초풍할 것 아닌가요? 이 사람이 병풍 뒤에서 기어 나와 대뜸한다는 말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어서 가서 대감님 좀 모셔오. 한시 앞이 저승 기별을 전해야 하오. 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대감한테 달려가서 그대로 고해 바쳤죠. 대감이 기별을 받고 보니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안 그래도 농사꾼이 목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뒤가 캥겼는데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나서 저승 기별을 전한다니 마음이 편할 리 있나요? 슬슬 겁이 난단 말이에요.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평생 남 못할 짓만 하고 살았으니 그럴만도 하죠. 대감이 농사꾼을 찾아가서 자네는 무슨 일로 나를 오라가라 하는가? 저승 기별이라는 것도 뭔가? 하고 짐짓 점잖게 물었습니다. 농사꾼이 하는 말이 제가 죽어서 저승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염라대왕님이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 하시면서 도로 돌려보내더이다. 그런데 조용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대뜸 대감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능청을 떨기 시작하는데 저승에 가서 대감의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고 그러거든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왔단 말이지? 예, 노대감께서는 아직 저승에 들지 못하고 저승문 밖에서 집신을 삼아 팔고 계십디다. 우리 아버지가 집신 장사를? 글쎄 그렇다니까요. 저더러 돈을 좀 빌려달라기에 하도 딱 해서 빌려드리고 왔지요. 아니, 자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감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승에는 사람마다 곡간이 하나씩 있어서 거기에 돈이고 곡식이고 다 들어있거든요. 자네 저승 곳간에 있는 돈을 빌려드렸단 말이지? 그래, 얼마나 빌려드렸나? 500냥을 빌려드렸지요. 노대감 말씀이 그 빚은 이승 가서 대감께 받으라고 그러십디다. 뭐라고? 우리 아버지 저승 빚을 내가 갚으라고? 그리 안 하시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시던데요. 대감이 들어보니 돈을 안 갚았다가는 무슨 화가 미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이 욕심 사나운 사람이 선뜻 돈을 내놓으려고 하겠나요? 돈 안 갚으려고 슬슬 물러앉죠. 에이 사람아, 거짓말 말게.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내가 믿을 줄 알고? 그 말에 농사꾼이 눈도 꿈쩍 않고 받아치기를 그러시겠지요. 그럴 줄 알고 노대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감께서 안 믿으시거든 당장 모셔오라고 하셨답니다. 하거든요. 모셔오라면 그게 저승에 모셔오라는 말 아닌가요? 대감이 기가 막혀 눈만 멀뚱거리고 있는데 농사꾼은 태연하게 상여 매려고 잘라둔 광목끈 2개를 가져다가 당장 목을 매자고 하였습니다. 자, 어서 저승에 가봅시다. 어서 목을 매시지요. 대감이 그만 기겁을 하고 손을 내저으며 물러앉았습니다. 아닐세, 아니야. 내 그 말을 믿겠네. 그러면 저승빚을 갚으시는 거지요? 그러지. 500냥이라고 했나? 예, 딱 황소 한 마리 값이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께 가져가신 소를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러지. 그러고 말고. 그래서 빼앗긴 황소를 도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